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눈에 띕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앞에서 탄핵 심판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또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입니다. 오늘이 9차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탄핵 심판을 쭉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여곡절은 많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라는 수개다는 것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그 비겁함, 찌질함 이게 다 드러나서 국민들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그 보수 우파라고 합니까? 그분들의 결집과 함께 그분들의 그 몰상식과 막무가내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윤석열 내란에 대한 헌법재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잘 몰랐던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고 또 처음에 알려진 것과 좀 다른 이야기, 다른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혼란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국무위원을 지내셨다 보니까 좀 궁금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발표하고 그 앞뒤로 국무회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 국무회의 절차가 정당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무위원들 국회에서나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의 태도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우선 국무회의 그 과정이 이제 단편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장관들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비상계엄에 찬성 요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고함을 지르고 경로를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이 계엄 찬성을 유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왔는데. 일단 모든 국무회의는 이 문서로 서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서를.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무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인간 본성이라 그럴까? 우선 자기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파선에 탄 그 사람들의 심정 그걸 일국의 장관 정도 되면 좀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처신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참 그 씁쓸하고 착잡한 모습 이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변론이 이번 주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제 당초 지난주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좀 추가가 됐고 오는 20일 그러니까 목요일 내일입니다. 모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두 번째로 출석에 나섭니다. 막바지에 달한 탄핵 심판에 이제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변론 기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추가로 지금 변론 기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 재결 자체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헌재가.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현재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8분이시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집단 지성에 의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보자면 뭐 여러 가지 막 요구들이 있는데 뭐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재판관 개개인에 대해서 흔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제명이나 출당 조치 논의가 한동안 나오나 했는데 이제 이것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선을 긋기보다는 옹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하게 이제 밝힌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좀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어떤 이성적 판단이나 또 이 정치 상황 전반을 보고 지금 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전략을 나름대로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이 국면에서 보수를 결집을 하고 그 결집을 통해서 보수가 완전히 그 말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정략적인 판단의 토대 위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이 보수 우파들을 결집하도록 하는 그런 불씨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추후에 뭐 이 선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분명하게 받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자, 지난 주말 광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화제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사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주말의 광주였습니다. 극우 단체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보수 단체 집회가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졌는데 여당 인사들은 광주가 달라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 집회 또는 우익 집회에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호응을 해줬다니 광주도 변하고 있고 광주도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해놨고요.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전 인수식 해석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또 광주에서 집회를 했던 이 단체가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집회를 했던 단체가 이제 목포를 또 찾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우선 그 집회를 보신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 아시겠죠. 그분들이 뭐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이제 보수 극우들이죠, 극우. 또 뭐 달리 표현하면 꼴통 보수들 와가지고 광주에 집결해서 이제 으쌰으쌰한 거죠. 왜 그랬는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뭐 광주 시민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을 전개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변수를 만들어서 판을 자체를 흔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야비한 의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돌도 만들어내지 않고 어떠한 변수도 일으키지 않고 정말 그 와서 떠들었던 사람들이 머쓱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광주 시민들의 그 위대한 시민 정신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목포 역시 똑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집회들이 이제 방금 목포 이야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목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뭐 민주당의 텃밭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도발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 할까요? 도발을 통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충돌, 변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헌재가 어떤 판결이 될지 뭐 전 국민들이 대부분 인식 다 예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그런 아주 뭐 다소 야비한 의도가 지금 담겨 있다. 저는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모레 10차 변론기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차 또 모레 10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두 변론기일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모레 열리기로 되어 있는 10차 변론기일을 연기 요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지만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또 탄핵 심판은 결국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야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또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대권 의지를 갖고 들르신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정치인의 행동은 호흡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뭐 광주에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왔겠어요? 또 의도를 가지고 오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이러한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고 계신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좀 남기시기도 하고 또 메시지 좀 눈여겨보였던 게 이제 그 개헌 이야기 하시면서 분권형,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하나같이 하고 가셨는데 뭐 그런 것도 광주에서 일부러 광주를 방문해서 하실 만한 뭐 좀 그런 배경, 일부러 좀 그런 얘기를 꺼낸 것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개헌 얘기는 조금 생뚱맞지 않나요? 지금 당장은 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또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가 되는 조기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 세력에 의한 정상 국가화, 이게 지금 국가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각자 이제 정치적 신념과 또 인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만큼의 그릇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고, 그러나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던 큰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민주당 내 분위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서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사과 요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논의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 대선을 앞둔 어떤 움직임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과정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내 인사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탄핵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파면도 당연히 당내 뭐 경선에 대한 스케줄조차도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이 국민적 목표를 향해서 함께 화합하고 단합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당내 유력 주자에 대한 비난이나 서로 논쟁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함께 나가는 그런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 있었고 그리고 요구 사항도 여러 가지가 좀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스킨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13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지사가 만났고 김부겸 전 총리와 24일에 임종석 전 실장과는 27일에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이야기들 또 오고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명계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소통을 또 추진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화합 행보겠죠. 우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후보로서 절대 강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또 국민 절대 다수가 다음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측면에서 그 내부를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함께 가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행보는 바람직한 행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야권의 소수 진보 정당들과의 연대 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대선에 대한 부담감, 또 대선의 이 중요성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이 여당, 지금의 여당이 아닌 세력들과 전체적으로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고민에서 나온 행보일 텐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옥중 편지를 통해서 범야권 차원의 연대 또 결집 이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고 그 범위나 그 강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 범야권의 이 연대와 결집은 대선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말씀을 하신 대로 야권이 함께 대동 단합을 해서 나아가는 것, 이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 중심은 당연히 민주당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의당 받아들여야 될 그럴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연대의 범위와 관련해서 조금씩은 다른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야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개혁 진영 혹은 민주진보 진영을 위한 위시로 한 연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떤 판단이세요? 우선 이제 그 세력을 분류를 할 때 탄핵 찬성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탄핵 찬성 세력 안에 민주주의와 이 진보, 중도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또 세력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진보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세력, 거기까지는 모두가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나가는 것, 그게 이 대선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탄핵 발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언제쯤 날까가 굉장히 이제 궁금한 화제 중에 하나인데요. 3월 내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5월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요구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은데, 아까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다른 대권 주자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대권 주자들이 이제 광주에서 개헌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개헌 요구가 이게 지금 그 여야 원로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 안에 이 개헌을 온전하게 다 진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그 탄핵 상황, 비상계엄 같은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의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는 않는가, 이런 근본적인 좀 의문과 거기에 대한 요구는 좀 있다고 보는데, 이 개헌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야 될까요? 우선 시점에 대한 인식, 그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방금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상황을 놓고 종합해 보면 20여일 이내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20여일 내외에.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앞으로 80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가 출연해야 되는 거죠. 출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개헌을 얘기합니까, 지금? 지금 개헌은 그 후에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제도가 적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진전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져가느냐,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때에도 늦지 않고요. 지금 개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자꾸 거기에 몰입하면, 까딱하면 여권의 물타기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실제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 수권 정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부터 예측할 건 아니죠. 그 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국민적
또 비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올바른 행보를 찾아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판단 능력과 그 중심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 대선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뭐 이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기 대선에 대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텐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별로 생각하시는 그 대선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역할에 좀 집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제가 농업 부분에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도 해왔고 또 농림부 장관도 역임을 했고 해서 전국적으로 농어민 단체 비교적 그 넓은 이 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과 계속 접촉면을 늘려가고요. 지난번 아주 그 간발의 차로 민주당이 패했습니다만 지난번 대선에서 그때 아쉬웠던 것이 우리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일부씩의 이탈. 조그만 이탈이 결국은 합쳐져 가지고 결국 패배로 이어졌거든요. 그래 그게 뭐냐면 재경 향후들 우리 호남 향후들 중에 상당히 중도화 내지는 보수화된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왜 민주당 정권이 필요하고 이제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지를 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나가는 노력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할 그럴 지금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과 별개로 내년에는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 이제 이전부터 굉장히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셨는데 출마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뭐 대선 승리 그 외에는 뭐 어느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도민들의 의견을 좀 두루두루 듣고 또 제 자신을 좀 설명도 드리고 해서 도민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대선 전국이 이제 또 가까워 오니까 이 최근 뭐 10년 이내에 뭐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는 호남 주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들립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고 민주당 안에서도 호남의 주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는데 최근에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호남 주자론을 앞세워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뭐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대선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 오르겠다라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현직 지사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불편한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남 주자론 을 가지고 대권에 뛰어든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고 또 본거지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호남의 후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호남의 대표로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완주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김영록 지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의원님 잠깐 말씀 앞에서도 하셨지만 지난번에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아쉽게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러면서 뭔가 좀 주변에서 조금 더 끌어모을 수 있었던 텃밭이고 강력한 지지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이 호남에서도 좀 더 그런 것들을 모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대선에 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호남에서 이번 대선에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가정하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나올지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난 보궐선거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이전에 총선에서 뭐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뭐 조국혁신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고 지난 영광군수 뭐 재보궐선거나 뭐 이럴 때도 꽤 많은 그 득표를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호남 이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를 보내줄 거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건방진 말씀은 같고요. 뭐 높은 지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민주당이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잘못한 게 많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측은 윤석열입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이 속했던 정당과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호남 지역민들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 후보의 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사이 이제 재경 향후를 비롯해서 과거와는 좀 다소 다른 그런 정치 지평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호남에도 그런 부분을 주워 담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그 역할을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민들의 정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민주당이 좀 실망했던 부분, 근데 지난 총선에서 또 많은 예를 들면 광주 전남에서 적지 않은 공천에서 이렇게 또 새롭게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바뀌었고 그때도 뭐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지금 총선이 있은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뭐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 이후 그 호남민들의 민심을 좀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회복이 이제 윤석열의 그러한 국정 난맥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본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행보, 뭐 저는 비교적 잘했다고 뭐 스스로 자평을 하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역민들의 요구와 약간은 괴리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또 지역민들 마음에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이 인식과 노력이 더 배가 돼야 된다. 그런 점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지역민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 겸손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뭐 어수선한 전국 저희 오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경제, 민생의 위기 지금 많은 분들 지역민분들 특히나 더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민분들께 또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또 기대에 못 미친 부분 스스로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뛰고 부지런히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 사랑과 지지 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